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까지 통일신라의 어떤 통일신라 초기 주요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신문왕 때 이뤄진 통일신라 시대 주요 행정제도, 군사제도의 정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중앙 정치 제도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통일신라 이 신문왕 시기에 중앙 정치 제도 역시 여러 가지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었다. 집사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부서의 역할, 권한들이 강화되면서 집사부 중심으로 나라의 행정 체제들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원래 있던 이 집사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부서의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집사부 밑에 한 10개 정도의 이제 관청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부의 어떤 장관, 집사부의 대장, 대빵이었던 시중이라고 하는 직책의 권한 역시 강화된다는 거예요. 강화되게 된다. 즉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집사부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10개 정도의 관청이 설치가 되게 되면서 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운영,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집사부의 이제 시중이 권한이 세진다는 거예요. 집사부가 세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집사부의 장관, 집사부의 대장이었던 시중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와 반면에 이렇게 집사부, 시중들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에 상대등, 그렇죠.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상대등, 그 당시 귀족들 중에서의 최고 귀족, 최고 귀족들의 어떤 지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대등과 이 귀족들이 회의하는 기구였던, 귀족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국가의 중요 일들을 논의하는 화백회의, 이 상대등과 화백회의의 기능, 권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치제도는 집사부, 시중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상대등, 화백회의의 기능, 권한은 축소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렇죠.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던 화백회의, 또 귀족들의 어떤 최고의 지위,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은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왕 밑에 있던 어떤 하나의 부서에 있던 집사부, 그리고 이 부서의 시중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왕의 힘은 강해지는 이러한 형태, 중앙 정치제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중앙 정치제도에 이어서 지방 행정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방 행정제도, 이 통일신라 시대 지방 행정제도는 우리가 크게 부르는 게 이제 구주, 보통 오소경이라고 많이 부르게 돼요. 구주, 오소경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구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즉 통일신라 시대는 전국을 구주, 9개의 주로 나눈다라는 소리. 그래서 전국을 9개의 바로 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국을 도로 나누고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전국을 주로, 그것도 이제 9개의 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주 밑에 보통 군, 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서 여기에 또 지방관들도 파견이 되고,
그러면서 통일신라는 결국에는 주, 군, 현으로 지방 행정 제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방 행정 구역을 보면은 지방에 도가 있고 그 안에는 무슨 도시, 시가 있고 그 밑에는 또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또 그 각각의 이제 뭐 도지사, 시장, 군수처럼 지방의 관리,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는 관직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요 당시에도 똑같이 주, 군, 현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의 어떤 지방관들의 파견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 주, 군, 현, 그 밑에는 이제 촌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작은 마을 같은 거예요. 마을, 작은 마을 같은 거. 그래서 가장 말단 행정구역인 촌이 있고 이 촌은 촌주가 관리하게 된다. 촌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을 이장가처럼 그 촌에서 가장 권한이 세고 가장 큰 어떤 권력,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촌주가 돼서 이 촌을 약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구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소경이라고 하고요. 오소경.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도를 뜻하는 거예요. 즉 전국에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를 했다는 게 바로 이 오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어떤 요지, 즉 중요한 땅에다가, 지방의 중요한 땅에다가 이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방에다가 이렇게 작은 수도, 지방의 어떤 중요 요지에 이러한 작은 수도를 설치를 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목적을 일단은 그 목적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통일신라, 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주의 위치는 그렇죠, 조금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상에서 경주를 보면은 요 정도에 치우쳐 있잖아요. 경상도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전국, 한반도 전체를 다 다스리기에는, 다 통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가 동남쪽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곳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도가 경주로서 이 경주가 경상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전국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방 중요 지역에다가 작은 수도라고 하는 소경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또한 지방 세력들이 힘을 키우는 걸 감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즉 지방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다가 소경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키우면서 혹시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거나 혹시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은 이렇게 2가지가 되겠고, 이러한 오소경은 이러한 목적들 외에도 지방의 중요 요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방 문화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통일신라 시대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가 지방 행정 제도를 보통 일컬어서 요 구주 오소경에서 구주 오소경 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러한 구주 오소경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참고로 또 하나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지방 세력과 지방에서 세력이 힘이 센 사람 또는 그 자제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들을 이제 수도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상수리 제도라고 했어요.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세력가 또는 그 세력가의 자제, 아들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예요. 왜 수도에 머물게 하냐라고 하면은 지방 세력들이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지방 세력가 또는 지방 세력가의 아들을 중앙에서 머물게 하면서 지방 세력이 어떤 성장하고 혹시나 다른 마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마음을 품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였고, 또 굉장히 이제 수도에 왔을 때 굉장히 어떤 대우를 잘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좋은 곳에 재워주고, 이렇게 대우도 훨씬 잘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우 잘해주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리 제도는 이렇게 지방 세력가나 자리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로서 반란을 막게 하려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이 지방 행정 제도는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중요한 제도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어서 이 시기에 이제 군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기에 이제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중앙군을 우리가 이제 구서당이라고 해요. 구서당. 9개의 서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9개의 서당에서 구서당이라고 많이 부르게 돼요. 구서당. 이 당시 중앙군을 그래서 구서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구서당은 신라인들, 백제인들, 고구려인들, 말갈인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중앙의 어떤 군대였어요. 중앙의 군대. 그래서 신라시대 중앙군은 이제 구서당으로서 이 구서당 안에는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중앙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서당은 이 당시 이제 신라의 민족 융합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즉 중앙군대에 신라인들만 두는 게 아니라 백제인, 말갈인, 고구려인들까지 이 통일신라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군대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들끼리 이제 어쨌든 이전에는 서로 좀 싸우면서 다른 나라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같은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함께 이제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민족 융합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서 중앙군을 구서당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을 포함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해서 십정이라고 하는데, 이 십정은 우리가 앞서 지방행정제도를 구주오소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국을 구주로 나눈다고, 그 각각의 주에 한 정식을 배치를 하면서 그 지방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군대가 바로 이 지방군이 되게. 그런데 구주에 한 주씩 한 정을 설치하다 보면은 9개 구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정, 즉 한 주라고 하는 곳에는 1정이 아니라 2정을 설치하게 돼요. 1정이 아니라 2정을. 한 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는 1정을 두는 게 아니라 2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2정을 두게 되느냐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국경선 지역, 즉 적과 딱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 즉 외적,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적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 전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 적의 위협을 받을 굉장히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정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경선 지역으로서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더욱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니까 일정이 아니라 이정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라시대 결국에는 군사제도는 우리가 구서당 10정의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이어서 신라의 토지제도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과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앴다라고 했었죠. 신문왕 때.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의 어떤 경제력은 약화되고, 또 노급이 폐지되면서 귀족들, 관료들이 마음대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국가가 농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즉 귀족이나 관료가 농민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 또 하나 알아둘 게 이제 정전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요거는 성덕왕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토지였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고 세금, 즉 조세 징수하는 건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이 토지에다가 즉 토지에다가 이 토지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을 하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 지은 쌀을 세금으로서 걷어가는 걸 우리가 조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세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세금을 걷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제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참고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민정문서라고 해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촌, 지방마을에서 3년에 한 번씩 작성됐던 문서를 우리가 당시 이제 민정문서라고 하는데, 민정문서 당시 3년에 한 번 촌을 다스렸던 촌주들이 작성을 하는 게 민정문서예요. 민정문서. 이 문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남녀, 별, 인구수, 즉 이 마을에 남자, 여자 뭐 몇 명씩 살고 있는가, 또 이러한 남자, 여자 인구수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러한 인구수의 변동, 그 다음에 이 마을의 토지 면적, 토지는 얼마나 있고 그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고 누구의 소유이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집마다 가축들을, 또 나무, 이러한 종류, 숫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제 조사해서 쭉 적어놓은 게 바로 민정문서가 되는 거예요. 민정문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마을의 인구수, 그 다음에 토지 면적, 또 각각의 집들의 어떤 재산, 그들이 얼마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축, 얼마나 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각각의 집들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걸 우리가 민정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정문서를 과연 왜 만들었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목적은 첫 번째로는 조세징수. 아까 말했듯이 조세는 그렇죠, 세금이라고 했죠. 토지에다가 그렇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내는 세금을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토지 면적, 그리고 그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토지가 얼마나 있고 그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가 끝나면은 일정량을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라, 이런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명령 내리기 위해서,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민정문서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노동력, 아니면은 군역이라고 해서 군대로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데, 즉, 요 민족문서에서 요 인구수, 즉, 요 마을에 남자, 여자가 몇 명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민족문서니까, 요 민족문서를 딱 보고, 요 마을에는 뭐, 예를 들면 100명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50명은 국가가 지금 뭐 성 짓고 있으니까 노동력 와서 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기 위해서. 또 뭐 그 중에서 20명, 남자 20명은 지금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와서 군인으로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던가 군인으로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민족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주민등록증, 거기에다가 뭐 자신의 어떤 재산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문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교과서 86페이지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 보면은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의 어떤 지방 행정제도를 지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은 뭐 한주부터 시작해서 웅주, 전주, 무주, 뭐 명주, 상주 등, 그렇죠. 전국을 이렇게 9개의 주로 나누고 있고, 여기 보면 경 이렇게 나와죠. 경. 이렇게 오소경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까지 알아보면, 그렇죠.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했죠. 그렇죠. 중앙, 즉 수도 경주에서 수도를 지키고 왕을 지키는 군대를 우리가 구서당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그렇죠. 신라, 백제, 말가린, 고구려인 등 다양한 민족이 포함이 되면서, 그렇죠. 통일신라가 이러한 민족들을 하나로 융합시키려는 민족융합 정책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우리가 십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9개의 주에 한정식을 두고 어디에만, 그렇죠. 요 한 주에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경선으로서 북쪽에 다른 나라와 땅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입할 확률, 다른 나라의 군대와 싸울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한정이 아니라 이정을 두어서, 그렇죠. 외적의 침입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군을 설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 지도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